안녕하세요, 저스리마입니다. 지금 여전히 당직을 서고 있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할 건 해야죠. 제가 계절학기를 듣기 때문에 계절학기 관련된 책을 읽을 거고요. 이번 영상은 아마 소리 내서 읽을 거라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보다 ASMR? 근데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서 끄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기록용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정신 차려. 책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윌슨 부인은 톰의 무릎에 앉아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담배가 떨어졌고 나는 담배를 사러 길모퉁이 가게에 갔다. 돌아와 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눈치 빠르게 거실에 앉아 베드로라 불린 시몬을 읽었다. 내용이 형편없어서인지 위스키 때문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톰과 모틀이 다시 나타나자 손님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여도생 캐서린은 30살쯤 된 호리호리한 몸매에 달라빠진 여자였는데 하얗게 분을 바른 얼굴에 붉은색 단발머리가 뻣뻣하게 달라붙은 모습이었다. 눈썹을 뽑고 좀 더 세련하게 다시 그려넣었지만 원래 자리에 다시 눈썹이 자라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인상이 흐릿터분해 보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독이 팔찌들이 아래 위로 흔들리며 끊임없이 달걀거렸다. 마치 주인인 양 거침없이 들어와 탐욕스러운 눈길로 가구들을 둘러보는 모습 때문에 나는 그녀가 혹시 이 집의 주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내가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웃어대며 내 질문을 되풀이하더니 자기는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키 씨는 창백하고 여성적인 남자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방금 면도를 끝낸 듯 광대뼈에 흰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했다. 그는 자신이 예술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야 나는 그가 사진가이며 벽에부터 배에 하는 유령 같은 윌슨 부인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흐릿하게 확대한 장본인이라 짐작하게 되었다. 윌슨 부인은 크림색 시폰 소재의 화려한 야회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녀가 옷자락으로 온 방을 쓸고 다니는 동안 쉴 새 없이 바스락 소리가 났다. 옷을 갈아입더니 성격까지 달라진 것 같았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보여주었던 강렬한 생기는 어느새 인상적인 거만함으로 반해 있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몸짓, 그녀의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만 갔고 그녀의 존재가 그렇게 팽창함에 따라 방은 점점 더 좁아지는 듯하여 마침내 그 모습은 뽀얀 공기 속에서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추구에 따라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동생에게 장난치라며 떠들었다. 그런 놈들 다 사기꾼이야. 돈 생각밖에나 안 하는 놈들이거든. 지난주에 발 좀 봐달라고 여자 하나를 불렀었는데 청구서 보고 놀라 자빠졌더니 난 무슨 맹장수술이라도 받은 줄 알았다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미키 부인이 물었다. 에버하트인가 하는 여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 발을 봐주는 일을 하죠. 오늘 입으신 옷 정말 멋지네요. 미키 부인이 감탄했다. 너무 예뻐요. 윌슨 부인은 경멸스럽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우며 칭찬을 묵살했다. 이딴 거를 싫어할 수 있나요? 유행 다 지난 건데.
그녀가 말했다. 대충 입어도 되는 날에나 편하게 걸치는 거지. 잘 어울리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키 부인의 말이 이어졌다. 체스터가 이 포즈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없이 윌슨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눈을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우리 쪽을 돌아보며 활짝 웃었다. 미키 씨는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채 그녀를 의시하더니 손을 얼굴 앞에 뻗어 앞뒤로 천천히 움직였다. 조명을 좀 바꿔야겠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모델의 입체감을 좀 주고 뒤쪽 머리카락까지 다 잡아내려면 조명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미키야, 아내가 소리쳤다. 내 생각에는 그녀의 남편이 쉿 하고 말을 끊었고 우리는 다시 모델 쪽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톰은 소리내어 하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맥키네가 마실 만한 게 뭐 있을 텐데. 톰이 말했다. 얼음하고 물 좀 가져오지 못해. 다들 자러 가기 전에. 얼음 가져오라고 아까 그 꼬맹이를 보냈어요. 모델은 하층 계급 특유의 게으름에 지쳤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하여간 아래 것들은 정말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애매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강아지에게 달려가 열정적으로 이리를 낮추더니 마치 열두명의 요리사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부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다. 롱아일랜드에서 쓸만한 것을 좀 건졌습니다. 미키가 주장했다. 톰은 무심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 2개를 골라 액자로 만들어 아래층에 걸어놓았습니다. 뭐가 2개라는 거요? 작품 말입니다. 하나는 모터크 포인트 갈매기 떼, 다른 하나는 모터크 포인트 바다라고 제목을 붙였죠. 모텔의 동생 캐서린이 내 옆으로 앉았다. 댁도 롱아일랜드에 사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웨스텍에 살아요. 정말요? 한 달 전 파티에 갔었는데 개츠비라는 분 집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제 옆집입니다. 그런데 그분 빌렐름 황제의 사촌인가 조카인가 그렇다던데 돈이 다 거기서 나온다더군요.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좀 무서워요. 저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미키의 아내가 갑자기 캐서린을 가리키는 바람에 내 이웃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여보, 내 생각엔 이분하고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지만 미키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롱아일랜드에서 좀 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저 시작만 하게 해주세요. 모텔에게 부탁해봐요. 톰은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가 소개장을 써줄 거요. 안 그래 모텔? 뭘 써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미키한테 소개장을 써주라고. 당신 남편 앞으로 말이야. 그러면 미키가 멋진 작품을 만들 거야. 제목을 짓는 전시 동안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실룩거렸다. 주유기 앞에 조지 윌슨이나 뭐 그런 비슷한 걸로. 캐서린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귓속말로 소주닥였다. 2 사람 다 자기 배우자를 못 견뎌하죠. 그래요? 못 견뎌요. 그녀는 머트를 그리고 톰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제 말은요.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왜 같이 사냐는 거예요. 내가 저들이라면 당장 이혼하고 재혼할 거예요. 모들도 윌슨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답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왔다. 우리말을 엿듣고 있던 머틀이 직접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보셨죠? 캐서린은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2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건 톰의 부인이에요.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데이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치밀한 거짓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다. 둘이 결혼을 하면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잠잠해질 때까지 서부에 가서 살 거래요.
아예 유럽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겠죠. 아, 유럽 좋아하세요? 그녀가 호들갑을 떨었다. 얼마 전에 몬테카를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랬군요. 바로 작년인데 친구와 갔었어요. 오래 계셨어요? 아니요, 그냥 몬테카를로에만 들렀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마르세유를 격리해서 갔어요. 1200달러 넘게 가지고 갔는데 특실에서 이틀 만에 몽땅 날렸죠. 돌아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맙소사. 그 도시만 생각하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니까요. 늦은 오후 잠시 창문으로 비춰든 하늘은 시중에 푸른 꿀 빛깔이었다. 그때 맥키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다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도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녀가 신이 나서 말했다. 는 또한 날 따라다니는 키 작은 유대인 새끼하고 결혼할 뻔했던 거예요. 물론 제 발끝도 못 따라올 인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로시, 그 남자한테 가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체스터를 안 만났으면 그 인간이 널 데려갔을 거예요. 맞아. 하지만 못 들겠으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며 끄덕거리며 덧붙였다. 적어도 그 사람하고 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난 했어요. 어떻게 애매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하고 나의 차이예요. 근데 도대체 왜 결혼했던 거야? 캐서린이 묻다. 너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못 들은 곰곰이 생각했다. 신사라고 생각했거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교양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신발에 하트 자국도 없는 자식이었어. 그래도 한때는 미쳐 있었잖아. 캐서린이 물었다. 내가 미쳐 있었다고? 버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빽질렀다. 누가 그래? 나는 절대로. 그래, 저기 앉아있는 저 양반한테만큼도 그 인간한테 마음을 준 적이 없어. 그녀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는 바람에 모두 비난의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과거에 그녀와 아무 관계도 없었다는 제스처를 해보야만 했다. 설령 내가 미쳐 있었더라도 막 결혼했을 때뿐이었어. 하지만 곧 실수를 깨달았지. 결혼식 때 그 인간은 누군가의 제일 좋은 양복을 빌려 입고 와놓고는 나한테는 이 끝도 뻔긋 안 했어. 며칠 후 그 인간이 없을 때 옷주인이 찾으러 온 거야. 그녀는 다들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쭉 둘러보았다. 아니, 이게 되게 양복이라고요? 내가 물었지.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그 옷 들려주고 나서 들어누워 오후 내내 엉엉 울었어. 헤어질만 하죠. 캐서린이 내게 말했다. 그 정비소에서 11년이나 같이 살았대요. 톰이 언니의 첫사랑이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위스키를 찾았고 벌써 2병째였다.
안 마셔도 마신 거나 다름없이 취한다는 최서른한 이유였다. 톰은 배를 눌러 심부름하는 사람을 부르더니 저녁 식사거리로 거뜬하다는 유명한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시켰다. 나는 밖으로 나가 부드러운 소개만 받으며 공원이 있는 동쪽으로 산책이나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거칠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내 목덜미를 잡아채는 바람에 밧줄로 묶이기라도 한 듯 꼼짝없이 의자에 붙들려 앉아 있었다. 지금도 도시의 하늘을 장식하는 이 방의 노란 창문들은 땅거미 내려앉은 거리를 지나다 무심코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비밀을 나누어주고 있으리라.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올려다보고 궁금해하는 자였다. 나는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었다. 놀랍도록 다양한 인간사에 매혹당하는 한편으로 진절머리를 내면서 머틀은 자기 의자를 내 쪽으로 끌고 오더니 갑자기 더운 김을 내뿜으며 톰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다. 기차를 타면 꼭 마지막까지 남는 자리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비주분들이죠. 일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나는 뉴욕으로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자고 올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멋진 양복을 입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희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강구를 쳐다보는 척했죠. 여기 도착했을 때 저희는 내 앞에 서서 흰 셔츠를 입은 앞가슴으로 내 팔을 지그시 눌렀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지만 공갈이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었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너무 흥분해서 지하철 안이 아니라는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나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맥키의 아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방이 울릴 정도였다. 이봐요. 머틀이 소리쳤다. 오늘 이 옷 벗자마자 당신한테 줄게요. 나는 내일 또 사면 되니까 할 일을 좀 적어놔야겠어. 마사지 받고 파마하고 개목걸이랑 스프링 달린 예쁜 잿들이 하나 사고 그리고 여름 내내 엄마 무덤을 장식할 까만 실크 리본 하나도 잊어버리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놔야겠어. 9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맥기는 꽉 찐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투 중인 군인을 찍은 사진 같았다. 나는 내내 신경 쓰이다. 그 입밤에 말라붙은 비누 거품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탁자에 앉아 반배 연기에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방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이따금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며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를 잃어버렸고 그러면 찾으러 다니다 몇 걸음 안 가 서로를 찾아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톰 뷰캐넌과 머틀 윌슨은 얼굴을 맞대고 서서 그녀가 데이지의 이름을 언급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열띤 또는 목소리로 날뜻함을 부렸다. 데이지. 윌슨 부인이 소리를 질렀다. 부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부른다고. 데이지. 톰 뷰캐넌이 빠르고 능숙하게 손바닥으로 그녀의 코를 후려쳤다. 화장실 바닥에 피 묻은 타월들, 여자들의 비난, 이 모든 소란보다 더 요란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이 있었다. 맥키는 잠에서 깨어나 어리벙벙한 얼굴로 문 쪽으로 뛰어가다가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아내와 캐서린은 구급약을 들고 비좁은 가구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비난과 위로를 번갈아 해대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망령자실한 표정으로 꽤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베르사유의 풍경에 그려진 테페스트리 장식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 타운테틀 과울을 펼치고 있는 머틀의 모습이 보였다. 맥키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나갔고 나도 샹들리에에 걸려있던 모자를 들고 따라갔다. 언제 점심 같이 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그가 말했다. 어디서요? 어디든지요. 랩에서 숨 좀 떼주세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끼어들었다. 미안하오. 맥키가 위험있게 대꾸했다. 얹고 있는지 몰랐어요. 좋아요. 난 동의했다. 기꺼이.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는 시트로 속옷만 입은 자기 몸을 가린 채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의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펜실베니아역의 추운 지하 대합실에 반쯤 잠든 상태로 누워 조간 트리비를 보며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새벽 4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내내 밤이면 밤마다 옆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계집의 푸른 정원은 속삭임과 샴페인 그리고 별빛으로 가득 찼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사이를 분화비처럼 오갔다. 오후 만조 때가 되면 나는 그의 손님이 잔교 꼭대기에서 바다로 다이빙을 하거나 해변의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일광욕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럴 때면 그의 모터보트 2대가 물거품 위로 수상스키를 끌고 다니며 해협의 물살을 갈랐다. 주말마다 그의 롤스로이스는 셔틀버스가 되어 아침 9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시내에서 파티 손님을 실어날랐고 그의 스테이션 웨건은 기차로 오는 손님들을 태우고 노란 땅정벌레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특별 채용한 정원사를 포함한 8명의 하인이 하루 종일 걸레, 솔, 망치, 전기거위 등을 들고 지난밤 부서져 나는 것들을 손보았다. 매주 금요일에는 뉴욕의 과일가게에서 더 상자의 오렌지와 레몬이 배달되었다. 월요일이 되면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껍질들만 뒷문 앞에 잔뜩 쌓여 피라미드를 이루었다. 주방에 있는 기계는 집사가 작은 버튼을 200분만 누르면 30분 안에 200잔의 오렌지 주스를 뽑아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백 피트에 달하는 천막과 개츠비의 거대한 정원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기에 충분한 색깔까지 전구를 가지고 몰려왔다. 뷔페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건채우리와 양념구이 햄, 알락달락 색깔 맞춰 늘어놓은 샐러드, 돼지고기 페이스트리, 어두운 황급상으로 빛나는 치면지 요리가 지천으로 차려져 있었다. 메인홀의 바는 청동 레일로 꾸며져 있었고 진을 비롯한 독주와 리큐어로 가득했다. 워낙 오랫동안 잊혔던 것들이라 대부분의 젊은 여자 손님들은 제대로 구분해내기도 어려웠다. 7시에는 오케스트라가 와있다. 그렇고 그런 5인조 편성이 아니라 오보에, 트럼본, 색소폰, 비올, 코넷, 피콜로, 큰 북, 작은 북까지 포함된 완벽한 구성이다. 끝까지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이 돌아와 1층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뉴욕에서 온 차들은 5겹으로 주차되어 있고 홀과 응접실과 베란다는 화려한 원색으로 가득 찼고 최신 유행의 기묘한 헤어스타일, 카스티아의 최상품도 울고 갈 최고급 숄이 넘쳐난다. 바가 흥청거리고 칵테일 쟁반이 둥둥 떠 바깥 정원까지 전달되며 마침내 첫 단가, 웃음, 그리고 가벼운 놀림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소개를 받고는 금방 잊어버리는가 하면 서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이 끼리끼리 신나게 떠들어댄다. 시축이 기울어지고 태양이 그 빛을 잃으면 불빛은 더욱 밝아진다. 오케스트라가 옐로 칵테일 뮤직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군중의 합창도 음정을 높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석은 점점 더 쉽사리 터져나와 방탕하게 흘러넘치고 기분 좋은 말 한마디에 술을 따라주듯 건네진다. 그룹들은 더욱 빨리 바뀌고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순식간에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신만만한 여자들이 한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닌다. 그들은 어느새 그룹의 중심이 되어 즐거움의 극치를 만끽하기도 하고 쉴 새 없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그 못지않게 다채롭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 사이를 승리감에 취해 미끄러지기도 한다. 찰랑거리는 오팔 드레스로 차려입은 집시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팔에 뻗은 허공으로 전달되던 칵테일 잔을 낚아채더니 용기를 북돋으려는 듯 단숨이 들이키고 나서 팔을 프레스코처럼 움직이며 천막 무대 위에서 홀로춤을 춘다.
모두 잠시 침묵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그녀의 춤에 맞춰 박자를 바꾸고 그녀가 폴리스쇼에 등장하는 길다 그레이의 대역이라는 엉뚱한 이야기가 퍼지자 여기저기서 술렁대기 시작한다.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개츠비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아마 나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손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개츠비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아마 나는 아니라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도 왔다. 그냥 롱아일랜드행 자동차만 타면 어찌어찌 개츠비 집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 일단 개츠비라는 누군가에 의해 소개되고 그 뒤엔 놀이공원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가끔 그들은 개츠비를 아예 만나지도 않고 돌아가기도 했는데 그런 단순함이 곧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정식으로 초대받았다. 개똥 집박이 알처럼 푸른색의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토요일 아침 의외로 행식을 갖춘 자기 주인의 초대장을 들고 우리 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나타난 것이다. 내용인즉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열리는 자그마한 파티에 왕임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다. 나를 이미 여러 번 보았고 또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었으나 유난히 이런저런 사정이 겹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초대장의 끝에는 위험 있는 필치로 제이 개츠비라는 선명이 붙어 있었다. 나는 흰 플랄렐 양복을 차려입고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의 잔디밭으로 건너가 낯선 사람들의 소명돌이 속에서 불편한 기분으로 서성거렸다. 간혹 둥근 열차에서 본 듯한 얼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곳저곳에 젊은 영국인들에게 눈길이 끌렸었다.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굶주린 듯한 표정이었고 건실하고 부위에 배는 미국인들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뭔가 팔고 있었을 것이다. 채권 혹은 보험 또는 자동차였으리라. 최소한 그들은 주위에 눈먼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쯤은 고통스러울 만큼 알고 있었고 말만 몇 마디 잘하면 그 돈이 자기 수중으로 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주인을 찾으려 했다. 두세 사람 붙잡고 그의 소지를 물었지만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소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도 격렬하게 부인하기에 하는 수 없이 칵테일 테이블 쪽으로 슬금슬금 자리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외톨이가 혼자임을 들키거나 할 일 없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얼쩡거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한 잔 마시고 확 취해서 어색함을 날려버리던 참에 조던 베이커가 나타났다. 누가 지나갈 때마다 친절한 인사를 건네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환영을 받든 아니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근적으로 다가가면서 외쳤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역시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가가는 내게 그녀가 묘한 얼굴로 대꾸했다. 옆집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녀는 마치 지금부터는 나를 살뜰하게 돌봐주겠노라 약속이라도 한 듯 무심히 내 손을 잡고는 똑같이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계단에 발치에 서 있는 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두 여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이기지 못하셨다니 유감이에요. 골프 토너먼트를 두고 하는 얘기였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결승전에서 패했던 것이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죠? 노란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 중 하나가 말했다. 한 달쯤 전에 여기서 뵈었었는데 그 뒤로 머리를 염색하셨네요. 조던의 말에 나는 움직였지만 이미 두 여자가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떠나버려서 그녀의 언급은 음식 바구니에서 꺼내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리는 야식처럼 때이르게 떠오른 달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나는 금빛으로 그을린 날씬한 팔을 내 팔에 걸친 조던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 정원 주위를 산책했다.
칵테일 쟁반이 황혼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노란 드레스를 입은 그 두 여자와 세 명의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세 남자의 성은 모두 같았는데 모두 몸부리였다. 이런 파티 자주 와요? 조던이 옆자리에 앉은 여자에게 물었다. 그때 당신이 만났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경쾌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 않니, 루실? 루실도 그렇다고 했다. 나는 이런 데 오는 거 좋아해요. 루실 말했다. 행동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의자에 드레스가 걸려 찢어졌는데 그분이 내 이름하고 주소를 묻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수표를 보내셨어요. 코르아리에 새 이브닝 드레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요? 조던이 물었다. 그럼요. 오늘 입고 오려고 했는데 가슴끼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야 해서요. 보라색 고슬이 달린 연분홍색 드레스예요. 265달러짜리. 그렇게까지 좀 웃기지 않아요? 또 다른 여자가 신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누가 와도 틀어지지 않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개집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두 여자와 조던은 비밀 얘기를 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 앉았다. 누가 그러는데 그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대요. 전율이 우리 모두를 스쳐 지나갔다.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루실은 회의적이었다. 그보다는 전쟁 때 독일 스파이였다는 말이 더 그럴듯해. 세 남자 중 하나가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하고 독일에서 같이 자라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는 동정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미군이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자기 말을 믿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신이 나서 몸을 앞서로 수임을 말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개츠비를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확신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몸소리를 쳤다. 루실도 몸소리를 쳤다. 우리는 모두 몸을 들여 개츠비를 찾았다. 쑥덕거릴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조차 개츠비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군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츠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낭만적 축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첫 번째 저녁 식사. 4주이 지나면 또 한 번의 식사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가 제공되고 조던은 정원의 다른 쪽 테이블에 자리 잡은 자기 일행과 함께하자고 나를 불렀다. 결혼한 커플이 셋이었고 조던을 에스코트하겠다고 따라 나온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과격한 빈정거림이 입에 붙은 고집센 대학생으로 조던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굴복하리라 믿고 있는 듯 보였다.
이들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대신 자기들만의 고귀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논리에 의한 품격을 대표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 웨스트에그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서 그들을 향한 캐라겐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이스트에그 사람들이었다. 밖으로 나가요. 조던이 속삭였다. 어울리지 않게 쓸데없이 30분을 문구적거리고 난 후였다. 너무 근엄한 자리네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던은 일행에게 이 집의 주인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츠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냉소적이면서도 침울해 보이는 태도로. 제일 먼저 살펴본 반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개츠비는 없었다. 층기 위에도 베란다에도 그는 없었다. 어쩌다가 우리는 그럴듯하게 장식된 문을 열고 천장이 높은 고딩 양식 서재로 들어가게 되었다. 영국산 참나무를 두른 서재는 해외에 무슨 유적을 총재로 옮겨놓은 듯 했다. 커다란 올빼미 안경을 쓴 강직한 중년 남자가 조금 취한 채 정직한 테이블 모서리 위에 앉아 불안정한 눈빛으로 책꽂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몸을 휙 돌리더니 조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갑자기 물었다. 뭐 말씀이세요? 그가 서가리 향해 손을 흔들어댔다. 저것들 말이오. 사실 확인해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벌써 다 했으니까. 저것들은 진짜요. 저 책들 말씀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의심을 당연하게 여긴 그가 서거로 달려가 스토다드 강연 제1권을 가지고 들어왔다. 저 보시오. 그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건 진짜 책이오. 바보가 된 기분이오. 이 집 주인은 거의 벨라스코급이라고. 정말 대단해. 이렇게 완벽할 수가. 놀라운 리얼리즘입니다. 어디쯤에가 정정성까지인지도 알고 있어요. 붙어있는 책장들을 칼로 자르지도 않았다니까요. 아, 근데 뭘 찾으세요? 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내 손에서 책을 낚아채다니 하나라도 빠지면 서가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투덜거리며 급히 서가에 도로 꽂아놨다.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가 따져 물었다. 혹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는 누구 따라왔는데 다들 그렇게 오던데. 조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다는 듯. 그러나 경계심은 늦추지는 않았지. 나는 루스벨트라는 여자하고 왔어요. 그는 계속 떠들어댔다. 난 클로드 루스벨트 그 여자입니까? 어젯밤 어디서 만났더라? 하여간 나는 일주일 내내 취해 있었습니다. 서재에 오면 좀 깨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 조금 깨던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저 책들 얘기했던가요? 저것들은 진짜요.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중하게 악수를 한 후 다시 밖으로 나왔다. 정원의 천막에서는 춤판이 벌어져 있었다. 늙은이들은 끝없이 원을 그리며 젊은 여자들을 무리하게 뒤로 밀어내고 있었고 춤깨나 추는 커플들은 구석에서 우아하게 서로 껴안은 채 몸을 비비고 오고 있었다. 그리고 파트너가 없는 수많은 여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춤을 추거나 오케스트라에 잠시 끼어들어 벤조나 타악기 주제에 손을 들어주었다. 사정이 되자 또 흥이 올랐다. 유명한 테너 가수가 이탈리아 가곡을 불렀고 악명 높은 콘트랄로 가수는 재즈로 노래했다. 곡과 곡 사이 희희락락 얼빠진 폭소가 여름 하늘로 솟아오르는 사이 사람들은 정원 곳곳에서 묘기를 부렸다. 무대에 오른 쌍둥이들은 알고 보니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 아가씨들이었다.
의대상을 입고 애들 신용을 하고 있었다. 핑거벨보다 더 큰 잔에 담긴 샴페인들이 돌았다. 다른 더 높이 떠올랐다. 헤어 위에 둥둥 뜬 새목걸이 눈빛 비늘이 잔디밭에서 두들겨 대는 벤조의 탄탄한 쇳소리 리듬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조던 베이커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내 또래의 남자 하나와 작은 제국의 별것도 아닌 얘기에도 엄청난 폭설을 터뜨리는 시끄러운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핑거벨 두 잔 분량의 샴페인을 들이킨 상태라서 눈앞의 광경이 뭔가 의미있고 중요하면서도 심한 것으로 보였다. 공연의 막간에 내 또래의 남자가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쿠면인 것 같은데요. 그가 정중히 말했다. 혹시 전쟁 때 3사단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 네. 저는 제9기관총대 내에 있었습니다. 저는 1918년 6월까지 제7보병연대에 있었거든요. 어쩐지 전에 어디선가 뵌 분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프랑스의 축축하고 칙칙한 작은 마을들의 이야기를 했다. 다음날 아침 새로 산 수상 비행기를 타볼 생각이라는 얘기로 미루어 볼 때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이 친구 언제 한번 같이 안 타볼래? 저기 해협 쪽 바닷가에서 말이야. 언제? 언제든 그쪽 들어올 때. 막 그의 이름을 물으려는 찰나 조던이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물었다. 좀 나아졌어요. 나는 다시 새 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런 자리는 영 편치가 않네. 아직 여기 주인도 못 만나봤다니까. 난 바로 요 앞에 살고 있는데. 나는 손을 들어 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개츠비라는 사람이 운전사를 시켜 스틱장을 보내왔더라고.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개츠비야. 그가 불쑥 말했다. 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 이런 미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친구. 다 내가 주인 노릇을 잘못한 탓이지.